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는 이제 크게 고려시대 국가와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승정제도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정제도라고 하는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려시대 국가와 불교의 관계의 어떤 되게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려에서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려시대 여러 고승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라와 고려가 어떻게 다르고, 특히 고려와 조선의 고승의 어떤 위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인 환경이나 국가와 교단의 관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어떻게 보자면 고려시대 500년 동안 국가와 불교의 교단의 관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태조가 남겼던 태조 유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1조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국가의 어떤 위협은 고려라는 왕조는 여러 부처님의 도움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보호하되 국가가 사찰의 주지를 파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사찰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던 배경에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신라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신라 멸망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고려시대 지식인들이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불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거는 고려시대 내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종교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늘 깔려있는 전제였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나라에 도움이 되는 좋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로 교단에 대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특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숭불과 통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숭불과 통제는 서로 상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제라고 하는 게 불교를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교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통제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래 인도에서 처음에 불교가 시작됐을 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 다음에 출가자라고 하는 요 스님들은 어떤 한 나라의 특정 국왕의 신하로서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랬다가 중국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왕정 체제에 들어가고 결국 당나라 때가 되면은 스님들이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하는 신하가 돼버리는 국왕의 신하가 돼버리는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되게 되고 그게 어떻게 보자면 동아시아에서 이 고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좌우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원칙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난 뒤부터는 스님들이 국왕에게나 황제에게 글을 올릴 때 그냥 사문, 승려, 누구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 앞에 신자를 붙입니다. 신, 사문, 땡땡은 뭐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특징들이 고려에서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승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단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 불교 교단과 여기 교단은 사찰도 다 들어가요.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찰들, 절과 승려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한편으로는 불교 교단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정이라고 하는 요 제도는 고려 때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이미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고 난 이후에 진흥왕 무렵 요쯤이 되면 이미 이제 국통이나 나라에는 국통이 있고 지방의 주에는 행정단이죠. 주에는 주통이 있고 그 밑에 더 하급 행정단인 군에는 군통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의 어떤 승단이나 교단들을 통솔하는 스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임명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자장 스님
통도사이라고 그 통도사의 사리 동안하신 자장스님 같은 경우도 자장열사 같은 경우도 국통 중에서도 가장 대국통이 돼서 전체 교단을 뭐 관리하고 정비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승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자면 교단에서의 자율적인 또는 교단 안에서 승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면 불교 교단 측면에서 고려시대가 되면 이제 이거는 국가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승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일반 관료제도와 스님들, 불교교단을 에 대한 행정 같은 것들을 보는 스님들의 어떤 인사제도나 이런 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가자들, 그러니까 일반 속인들은 과거를 보고 과거에 급제하면 관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출가한 스님들은 승과를 보고 승과에 급제하면 그때부터 사찰의 주지로 임명이 되고 쭉 승진해 나갑니다. 관리가 되고 나면 왜 이제 뭐 9품이나 8품부터 시작을 해서 쭉 승진하잖아요. 그럼 연차가 차도 승진하고 특별히 이제 되게 요즘으로 치자면 실적이 좋아도 또 승진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집안이 좋아도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해서 8품 쭉 올라가서 3품, 2품, 1품까지 올라가는 요 루트가 있는 것처럼 스님들도 승과를 보고 나면 맨 아래 승계부터 쭉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승통, 그 다음에 대선사까지 올라가고 여기가 끝입니다. 왕사와 국사는 요것과는 별개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관료제도에 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면 누군가가 이 사람을 뽑은 다음에 임명장을 주고 임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거는 인사권을 누가 지느냐거든요. 근데 이 인사권이 고려시대가 되면 국왕이 인사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명으로 다 이루어지는 행위이지 교단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 스님이 굉장히 덕식이 높고 수행도 출중하시고 그래서 승계를 올려드려야지 하고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기는 국왕이 인사 과정을 다 통해서 올려줘야 승계가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권, 사찰의 경제권도 결과적으로는 국왕이 쥐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요거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신하, 그러니까 분신 관계가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래 불교에서는 불교의 법이 다르마가 세속의 법보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이 관계는 깨진 거예요. 현실 사회에서는.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제도 운영에서는 철저하게 국가에 종속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찰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이 많은 사찰을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그룹을 지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 놓으면 관리하기가 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자면 고려시대 종파가 강조되는 것은 교단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요 측면이 고려시대의 종파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특정한 종지나 가르침이나 또는 특정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신앙이나 사상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종파가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에서 더 강조되는 거는 이거 플러스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종파 성립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4대 종파 있잖아요. 화엄종, 법상종, 천태종, 선종이라고 하는 게 요 4개를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 4개의 대표적인 종파 외에도 군소종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파별로 관리를 했던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가를 하게 되면 내가 어느 사찰에서 어느 스님 밑에 출가를 하느냐에 따라 내 종파가 그때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보면 특별히 뜻한 바가 있어서 선종으로 출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집 옆에 큰 사찰이 선종 사찰이어서 출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나의 종파는 그 순간 선종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구족계를 받고 스님이 되는 계를 수계를 받고 난 뒤에 이름이 이제 승적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일반 호적에서 나와서 승려들의 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승적에 이제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나의 종파는 조계종으로 선종으로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다 보니까 나랑 잘 맞지 않고 나는 이 화엄종의 가르침에 너무 끌려서 화엄종 승려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국왕의 허락이 있어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철저하게 국가가 틀어지고자 하는 느낌이 드실 거고, 그 다음에 승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뭐예요? 승려들은 출가자들끼리 명단을 쭉 국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관리가 됐는지는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계속 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걸 완벽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기조는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 교단과 관련된 업무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업무를 보는, 그 업무를 도와주는 관청도 국가의 이제 중앙에 있는 관청으로서 두게 됩니다. 그 관청이 뭐냐면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이 당연히 개성에 있겠죠. 왕도에, 개경에 여러 관청들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또 고려 같은 경우에는 평양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서경이라고 해서 평양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평양에도 또 승록사를 하나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중요한 관청 같은 경우에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 분소나 출장소를 두듯이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두는 형태로 승록사가 운영이 됐었고, 그 다음에 승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승선이라고 하는 요 말은 승과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말씀은 승과인데,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에서의 업무, 그 다음에 승과와 관련된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일반 세속 관료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승록사가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관청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승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승록사에는 세속 관리들이 일을 봅니다. 업무를 같이 보고 있고, 승과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이제 각 종파의 핵심 종지나 가르침이나 계율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을 보고 거기 이제 탁월한 성적을 낸 스님들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교단에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 관료들이 이 승과에는 다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광현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고려 의종대부터 고종대,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초기를 쭉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이제 이 묘지명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제 불교식으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화장한 유골을 돌로 만든 곽에 담아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돌로 만든 석관의 안쪽에, 돌로 만든 석관 안쪽에 이 사람의 생애를 쭉 기록을 해요. 그게 묘지명이에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고려시대시를 가시면 글씨가 새겨져 있는 한 1m? 커봐야 길이가 1m 정도 되는, 아니면 작으면 한 65cm 정도 되는 돌판들이 막 있어요. 90cm짜리, 65cm짜리 뭐 돌판들이 있고 글씨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 예뻐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실은 이게 고려시대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불교사도 마찬가지고요.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묘지명을 조금 여담입니다만, 이런 석관을 쓸 수 있는 거는 일단 상당히 높은 지배층들. 왜냐하면은 전제가 있어요. 보통 화장하거든요. 화장을 하려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도 지내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화장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려면 일단 이 사람의 생애가 정리가 돼야 되고, 이걸 아무한테나 글을 써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 망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문장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묘지명을 새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이제 가족관계와 함께 중요한 관직들이 쭉 나열이 되고 어떤 업적이 있는지가 나오는데, 한강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이 부분인데요. 노랗게 표시한 왕명으로 조계종의 선발을 감독하게 한 거예요. 조계종 스님들을 선발하는 조계종 승과를 이 사람이 감독을 해서 이런 스님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고려시대의 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승단의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것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게 종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고려시대 때는 이 두 가지가 되게 혼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상종, 화엄종, 선종, 천태종이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편의상 이제 쓰는 말들이고 고려시대 실제 자료를 보면 뭐 화엄종, 자은종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화엄업, 진염업, 율업 이런 식으로 이 업자를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업이라고 하는 요 말은 전공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 잡과들 중에 지리업이 있어요. 지리업. 이거는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풍수지리 같은 거 하는 그 전공을 지리업이라고 해서 뽑고, 또 하나는 명경업 이런 것들도 과거에 이제 한 시험 그 과거 시험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구분들인데, 이 업이라고 한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두 가지 개념으로 보통 쓰입니다. 일률적이지 않은 일종의 전공 또는 어떤 특정한 학문을 하는 특정한 불교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집합 요 정도 의미로 쓰이는 경우의 종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의천 스님이 그 교장 속장경을 간행한 그 목록이 신편 제종교장 목록이거든요. 여기서의 종은 종파가 아니에요. 그 여러 종지, 여러 가르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여러 가르침, 제종, 여러 가르침의 주석서를 경률론 순서대로 그냥 쭉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종파에 따라 편집한 건 아니에요. 이런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되게 배타적인 개념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엄종, 천태종, 법상종, 선종이라고 딱딱딱딱 구분할 때는 오히려 고려시대는 후자의 의미가 더 큽니다. 승정에 있어서는. 특히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했잖아요. 근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했을 때 이 새로 생긴 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천태종에 출가한 스님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종단을 구성을 하면 누가 제일 필요해요? 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천태종의 출가자를 받아서 언제 이거를 다 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왕명으로 선종 승려들의 상당수를 천태종으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선종이 되게 큰 위기를 맞아요. 이 위기의식들이 이 시기에 선종 스님들 비문에 왕왕 보입니다. 뭐 10명 중에 8, 9이 돌아섰다라든가 넘어갔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기까지만은 천태종을 개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선종에서는 한 번도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잘 쓰지 않고 그냥 산문, 가지산문, 사굴산문 뭐 이런 식으로 산문을 많이 썼지 종이라고 하는 명칭을 잘 안 썼는데 이때 이후부터 조계종, 선종 이런 명칭들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구분 짓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려에서 이 불교 교단을 관리를 하면서 크게 교와 선으로 나누고 교에는 화엄종과 법상종 기타 등등을 다 집어넣어요. 선은 천태종 원래는 이제 선만 있다가 의천잉 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천태종은 교종에 속하지만 고려에서는 의천 스님이 천태종 개창하면서 선종 스님들을 다 개종시켜가지고 천태종 승려를 일단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고려에서의 천태종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선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선종에서는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명을 적극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국가에서 불교교단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더 고려시대는 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강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지금은 이 비석이 없는데 단속사에 있던 대감국사 탄현이라고 하는 선승의 비석이고 그 비석을 탁본을 해서 이거를 다 잘라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첩으로 붙여 만든 겁니다. 이게 탁본첩이라고 하고요. 조선시대 때 이 탁본첩 되게 많이 만들어요. 좋은 글씨 찾아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뭐 했냐면 글씨 연습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탁본첩이 남아 있습니다. 비석은 없지만.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국, 조계종, 불산하, 단속사,
대감국사지 비명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처음으로 굴산, 이거 사굴산이거든요. 산문명 앞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명을 달고 나온 김성문이고, 요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승정의 가장 핵심 또는 가장 그 출발은 뭐냐면 승과에서부터 승정은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승과안은 광종대 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종대를 보면 광종은 고려 4대 임금이죠. 태조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혹시 예전에 했던 그 여학생들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보경신녀라든가 뭐 이런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회기물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이제 광종대 얘기예요. 근데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혁 정치를 하면서 과거제를 실시하고 노비안건법을 실시하고 이런 국가적인 개혁 정책을 실시하는데, 광종 같은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교단에 대한 정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산문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서 선종을 정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중국 선종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인 법안종이라고 하는 걸 들여와서 고려 선종을 법안종 중심으로 어떻게 좀 새로 꾸려보려고 했던 노력을 해요. 근데 물론 이게 광종이 갑자기 죽으면서 스톱돼 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돼 버렸다가 나중에 의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때 광종 같은 경우에 과거를 실시하면서 승선이라고 하는 승과를 같이 실시를 합니다. 요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요 원공국사 승묘탑비라고 해서 요 스님의 비석에 보면 현덕초는 광종대 초기를 얘기해요. 광종대왕이 즉위해서 승려를 선발하고자 승과를 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 승과에서 합격한 스님입니다. 이때부터 승과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승과라고 얘기하지만 자료에는 어디도 승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번역에 승과라고 나오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승과라는 명칭을 쓰는 거고, 고려시대 모든 자료에는 승선, 화엄선, 조계선, 천태선, 무슨 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을 선자를 써요. 여튼간에 요거는 말 그대로 스님들을 선발한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입니다. 처음에는 화엄정, 법상존, 선종의 승과만 있었다가 1097년에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천태종도 승과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과를 보고 승과에 합격을 하면 뭐를 주냐면 승계를 줘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면 관계를 받거든요. 관품. 그게 정, 구품, 팔품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승과에 급제를 하면 승계를 주는데, 이 승계를 교종과 선종을 나누어서 각각 줍니다. 교종에 속한 종파의 스님들한테는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 수자, 승통으로 올라가는 승계를 주고요. 선종에 속하는 스님들한테는 대덕, 대사, 중대,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로 올라가는 승계를 줍니다. 그래서 대덕부터 삼중대사까지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장 높은 승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선종과 교종이 다른 타이틀로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가지고 보면 화엄정 승려예요. 제가 승과를 봤어요. 화엄선을 봐서 급제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덕을 달 거예요. 내 친구는 옆에 있는 천태종 사찰을 출가해서 얘는 그러니까 천태선을 본 거예요. 얘도 대덕이에요. 그래서 대덕 승계만 보면 이 사람의 종파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다 열심히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승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삼중대사를 끝으로 나는 이제 수자가 될 거고 내 친구는 선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종파가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스님의 승계가 수자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화엄종 승려거나 법상종 승려거나. 너 승려의 승계가 선사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천태종이거나 선종이거나. 종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 정도까지 보통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감을 잡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승과를 보는데 세상에는 다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고려사를 하는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자 특징이 뭐냐면, 자, 고려시대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 사례들이 또 우르륵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승과를 봐야 승계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들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를 줄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줄 거예요. 왕자가 출가한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대각국사 의천님인데요. 일단 왕자잖아요. 출가를 하자마자 수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승통이 돼요. 승과를 안 봐요.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그 다음에 그 수선사 2세인, 그러니까 진울 스님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 스님이 있어요. 이 진각국사 해심 스님은 원래 과거에 급제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급제자 출신이에요. 과거 시험을 봤던 분인데, 요 시기에 과거에 급제를 한 뒤에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사례도 있어요. 이 경우에 승과를 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승들의 비문에는 이 스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쭉 나와요. 되게 중요한 순간으로 당연히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출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출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승과예요. 언제 승과에 합격하였다가 들어가고, 승계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느 사찰을 주지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승과를 보지 않은 사례들이 나오는데, 일단 왕자, 그 다음에 해심 스님처럼 관리였다가 출가하는 사례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말이 되면 나홍해근 스님 같이 승과를 보지 않고 있다가 유학을 가서 원나라 유학과 1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선의 고승들한테 인가를 받고 귀국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승과를 받지 않고 승계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례들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고려에서는 승계를 받기 위해서는 승과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승과에 합격하면 승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승계에 맞춰서 나라에서는 나한테 승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보면 관계, 관품, 구품, 팔품 이렇게 쭉 승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직을 받잖아요. 그래서 관직도 정해져 있죠. A라고 하는 관직은 팔품이어야지 받을 수 있는 관직. B라고 하는 관직은 3품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관직. 여기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도 관청의 공무원 사회를 보면 급이 있잖아요. 9급부터 1급까지 쭉 있고, 급에 따라서 이제 그 직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급수가 올라가면 직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연동되는 것처럼 관직이 그렇게 움직였고, 사찰 불교 교단에서는 승계에 따라서 승직이 올라갑니다. 바뀝니다. 연동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가자의 세계지만 교단을 운영하는 것은 세속에서 관리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고려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원의 주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승계가 있어야 됩니다. 승계가 없으면 주지 임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원의 주지, 사찰의 주지라고 하는 것도 승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와 관련된 관청인 승록사에도 승직을 가진 승관이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승직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주지가 승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승계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사찰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중대사급에 헷갈리실 거니까 앞으로 돌려놓고 보면 삼중대사급의 승려가 주지를 맡고 있는 사찰과 승통이 주지하는 사찰 같은 종단에서 두 개 중에 어디가 위상이 높은 사찰일까요? 당연히 승통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승계가 올라가면 맡을 수 있는 사찰이 바뀌는 것도 마치 관품이 올라가면 내가 맞는 관청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연동이 돼서 고려시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중대사 이상이 될 때부터는 승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왕이 이제 어떤 임명장 같은 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주지가 될 때도 또 임명장이 나오고, 그래서 일반 관료들을 채용할 때 국가에서 또는 관품을 올려줄 때 이 사람의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임명장을 내려주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에 관료랑 똑같이 이 임명 절차에 참여하는 대관이라고 하는 관직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인을 해줘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서명을 해줘야 서명까지 받아야 주지로도 하고 승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제도도 고려 500년 동안 똑같이 유지했던 건 아니고요. 고려 후기가 되면 또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중에서도 특별히 왕사나 국사가 되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거 태고 보호 스님인데요. 북한산 태고사에 있는 승탑과 탑비, 부도와 탑비가 세워지기도 하고요. 요런 승탑과 부도는 승탑과 비석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고려시대 때 비석을 가지고 있는 비석이 세워진 스님은 대부분 왕사 또는 국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왕사나 국사가 아닌데 비석을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기념물이었던 거고요. 왕사나 국사가 되지 않은 스님들은 대개 묘지명을 남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승통이거든요. 승통은 뭐예요? 현하사 주지니까 이분은 법상정 유가업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업 승려로서 올라갈 수 있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가 이 현하사라고 하는 절은 고려시대 때 법상종, 유가종을 대표하는 가장 높은 절이거든요. 여기에 주지였으면 그냥 법상정 승려로서는 가장 높은 당대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왕사나 국사로 책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겸 스님 같은 경우에는 탑도 비석도 없고 요렇게 석관에 유고를 안장하는 형태로 이제 장례가 이루어지게 돼요. 이분도 수리사 주지 증지수자 승통미치죠. 수자로 입적을 했는데 관호라고 하는 스님인데 마찬가지로 묘지명이 있습니다. 요 묘지명은 바로 요 석관, 요게 석관이에요. 요거는 스님의 석관은 아니고 일반 관료의 석관이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사면에 사신 그 좌총령 500호 하는 여기 사신이 쭉 돌아가면 조각되어 있고 위에는 막 이렇게 보살이나 별자리도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 안쪽 면에 지금 이 용인가요? 용 그림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묘지명이에요. 관 안쪽에.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구멍이 있고 여기 요철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철 보이시죠? 여기 쭉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구멍에 다른 이 돌판에 요철이 끼워져서 조립하듯이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석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때 스님이라고 하면 다 비석이 있을 것 같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비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비석을 세우려면 왕사나 국사가 되어야 되거나 입적하고 난 뒤에 임금이 왕명으로 왕사나 국사에 책봉을 추증을 해주어야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송왕사에 있는 거고요. 고려시대의 고문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례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1216년에 이제 나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송광사 제2세 진우스님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 스님한테 선종에서 가장 높은 승계인 대선사라고 하는 승계를 임금이 제수하면서 내린 임명장이에요. 보시면은 7장의 비단을 쭉 이어서 만든 두루마리, 그 종이가 아니고 비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색깔이 다 날아갔는데 빨강색, 황색, 흰색 세 가지 색깔을 섞어가지고 비단을 쫙 붙이고 거기에 이제 쓴 거예요. 길이는 3.6m고요. 다 풀면. 그 다음에 되게 크죠. 쭉 풀면 3.6m고 그 다음에 요 세로는 33cm 정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다 글을 쓴 거예요. 요 문서에는 해심 스님이 왜 이제 대선사로 승계가 올라가는가, 얼마나 훌륭한 스님인가와 함께 이 임명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과 관련된 문서들이 관련 부서 사이에 어떻게 오고 갔는지가 쫙 다 기록이 되고 이 임명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서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일반 관리를 임명할 때 똑같이 이 절차를 밟거든요.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문서들이 해심 스님한테만 간 건 아니죠. 고려시대 때 이렇게
삼중내사 이상을 임명할 때 이런 식의 문서들이 계속해서 발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관료제와 유사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직이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승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고신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장이나 발령장 같은 것들이 발급이 되는데 고려시대나 정근대 시대에 내가 직이 있으면 관직에 있으면 뭘 받아요? 녹봉을 받든지 땅을 주든지 반대급부를 주잖아요. 내가 역을 사는 거에 대한. 근데 승령들도 승직을 지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줍니다. 그래서 토지를 줘요. 그 직에 따라서 승계에 따라 토지를 줍니다. 별사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주는데 여기 보면은 대덕이라고 하는 승계가 있으면 땅을 40결 시지라고 해서 임야를 주거든요. 땔감 같은 거 할 수 있게. 임야 10결 이렇게 주기 때문에 요거는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제도인 전식과라고 하는 고려시대 토지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관료와 동일하게 이제 대우를 하는 것들이 쭉 보이는 거죠. 이런 승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교와 관련된 업무를 맡아보는 중앙관청으로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어요. 여기 승록사,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관청에서 이제 또 필요한 경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필요한 경비는 이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공회전이라고 하는 관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죠. 예산 요즘으로 치면 이걸 줍니다. 승록사도 공회전을 받아요. 이건 뭐예요? 중앙관청이란 뜻이에요. 승록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승적을 관리하는 거예요. 승적은 3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다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승계와 주지의 인사를 실제로 집행하는 거. 이 사람들이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지만 인사 집행 절차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고요. 불교계의 여러 의식이나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왕사나 국사를 임명할 때 왕사와 국사에 임명하는 책복 문서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 왕사나 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책봉이 되고 나면 하산소라고 해서 이 스님이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절을 지정을 해줘요. 보통 이 스님과 연고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해주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하산소로 지정된 곳에 입적하고 나면 승탑이 세워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절은 엔간하면 그 스님의 문도들이 계속 좀 주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특혜죠. 굉장한 대우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하산소가 정해지면 하산하셔야죠. 하산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승록사에 있는 관리들이 배행합니다.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사나 국사가 입적하면 임금이 시호를 내려요. 보조라든지 이런 식의 시호를 내리는데 그 시호와 함께 이제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려가기도 하고 장례 절차를 관리하기도 하고 더 나가서는 승탑과 비석을 세우는 업무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일이 승록사의 일이에요. 승관과 일관 관료가 같이 근무하는데 일반 관리는 관품에 따라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좌가와 우가로 크게 나눕니다. 이 구분은 뭐 어떻게 좌가와 우가를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분분한데요. 아무튼 좌가와 우가 좌우로 나누고 승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도승록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좌가에도 승정부터 부승록, 승록, 도승록까지 올라가고 우가도 요를 올라가고 이 승관들을 통솔하는 제일 대표가 양가도승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승록사라고 하는 관청은 조선시대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당연히 없어지기. 조선시대에 쭉 있기가 힘든 관청이죠. 언제 없어지냐면은 세종이 선교 양종으로 종파를 다 통폐합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승록사를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승록사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럼 이 업무는 어디서 할까요? 이제 중앙관청은 불교와 관련된 행정을 보조하는 중앙관청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은 흥덕사 그 한양 도성안에 있던 흥덕사는 교종 도회소, 그 다음에 정릉에 있던 흥천사는
선종 도회소라고 도회소를 교종과 선종이 각각 두고, 왜냐면 선교 양종으로 종파를 정리했으니까요. 두고 거기서 관련된 업무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자면 불교 교단을 예전에는 중앙관청에서 일원적으로 어쨌거나 관리를 하던 것을 더 이상 중앙에서는 관리하지 않겠어, 이런 거 안 하겠어 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승록사에 승관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승관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선과 교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각각 관리하고 각각 통제해라 라고 기능 자체를 분산시켜버리는 게 나옵니다. 승단의 자율성과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자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자면 좀 이렇게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이라고 보기는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단을 축소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나와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광국사 현묘탑이 법천사에 있는 건데, 지광국사가 입적하고 난 뒤에 여기 보시면 부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제자인 삼중대사 소연 스님이 부음을 이제 임금에게 알리니까 임금이 슬퍼하면서 좌가승록 승연과 관리를 보내서 장사를 돌보도록 하였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주지는 아까도 승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승곽에 합격해서 승계가 있어야 주지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주지 스님이 하는 역할을 볼까요? 고려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요. 주지 스님의 가장 큰 역할은 사원을 대표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사원의 운영 책임을 맡잖아요. 그래서 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승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재정, 행정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위치가 실은 주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별 사원을 통제하고 싶어요. 파악하고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어느 인사권을 국가가 쥐면 돼요? 주지를 인사권을 국가가 져버리면 주지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합니다. 주지 인사권을 이제 국가가 쥐게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사원경제와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사찰의 주지가 됩니다. 승계에 따라서 주석하는 사찰이 바뀐다고 얘기했는데요. 덕겸, 아까 그 묘지명 보여드렸던 덕겸이라고 하는 스님은 법상정 승려인데 승과에 급제하고 바로 사찰의 주지로 보내지는 않아요. 승계가 조금 올라가고 난 뒤에 이제 장엄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를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승계가 삼중대사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이제 절터만 남아있는데요. 천안에 있는 천흥사라고 하는 절의 주지가 됩니다.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면 천흥사종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종 되게 크고 예쁜 종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출토된 종이에요. 천흥사 주지로 가고 다시 승계가 수자로 승진을 해요. 그리고 법천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승통으로 승진하면서 현화사 주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승계가 올라감에 따라 주지하는 사찰이 바뀐다 라고 하는 게 요거고, 바로 여기서 보이는 이 현화사 밑에 법천사, 법천사 밑에 천흥사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시기에 고려시대 법상족의 사찰의 위계를 보여주는 구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지는 어떻게 임명되는가? 당연히 승과에 합격하고 그 사찰의 주지로 될 법한 승계를 갖고 있는 스님들 중에서 종파에서 추천을 하죠. 그러면 공의안을 작성해서 예부에서, 조선은 지금 예조예요. 여기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 임명 절차가 다 끝나요. 관청들 간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면 대간이 서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왕이 작점을 해서 발령장을 주면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종파의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러면 특정한 스님의 문도들로 그 사찰의 주지가 계승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사원들에 한해서는 특정 스님의 제자들로 문도가 이어져 가면서 그 가르침이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를 해주는 사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고려 초에 있었던 세 곳의 부동사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고달원, 희양원, 도봉원. 고달사지 여주에 있는,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 그 희양산에 있는 봉암사, 그 다음에 도봉원이 지금 도봉서원 자리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발견됐던 그 도봉사 또는 저희 나는 생각 네,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 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절들은 여기 나오는 게 이 세 절들은 이 스님의 제자들이 서로 이어서 주지하도록 해서 다른 문도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지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를 해준다거나 또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하고 난 뒤에 그 천태종의 유지를 계속해서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선봉사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천태종 제자들로만 주지가 이어가도록 배려해 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왕사와 국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큰 이제 오해가 뭐냐면은 승통에서 승진하면 왕사나 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승진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승진의 개념은 아니고 명망 있는 고승에 대한 명예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왕사와 국사가 됐을 때 승통에서 승진을 하면 더 이상 승통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승통이나 대선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왕사 국사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명예직입니다. 명망 있는 스님을 국왕의 스승으로 또는 나라의 스승으로 임명을 하는 건데 되게 상징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나라가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념에 어떻게 보면 불교의 가르침이 국왕권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상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스승이 누구예요? 스님인 거고 국가적인 스승이 스님이 되는 거거든요. 세속 권력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국사나 왕사를 책봉할 때 임명식에서 임금이 제자가 돼서 절을 하고 제자의 예를 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레모니는 요걸 상징을 하는 건데 근데 임명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이 어떤 특정한 스님을 왕사에 임명했다가 잘라버리는 자르기도 하거든요. 잘라버리는 이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국왕한테 있어요. 실제로는 국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제도적으로. 입적 후에 국사로 추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생전엔 국사가 아닌데 보조국사, 진홀스님 같은 경우에 생전엔 국사가 아니었는데 입적하고 난 뒤에 국사로 추중하면서 시호를 내리죠. 불일보조.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탑을 만들게 되잖아요. 승탑을. 탑의 이름도 내립니다. 감로. 그래서 송광사에 가면 불일보조 감로탑이라고 하는 승탑 이름이 탑, 그러니까 감로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왕사에서 잘리기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면직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태고보호스님 같은 경우에요. 공민왕 때 왕사로 책봉이 됐지만 신돈이 권력을 쥐면서 왕사를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신돈이 쫓겨나고 난 뒤에 국사로 이제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기도 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그렇기도 합니다. 왕사로 책봉이 되고 난 뒤에 국사로 이제 올라가는 다시 책봉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즉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A라고 하는 스님을 왕사로 책봉하고 B라고 하는 스님을 국사로 책봉을 해놨어요. 우리 선왕께서. 근데 우리 선왕이 돌아가시면 이 두 분의 스님이 뭐 하냐면은 왕사나 국사는 인장을 받거든요. 근데 업무를 할 때 이제 인장을 다 찍어요. 인장을 반납을 해요. 그 반납을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선왕이 임명했던 왕사와 국사가 직을 다 내려놨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즉위한 다음에. 그분들을 보통 다시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사가 입적을 하세요. 그럼 대개 살아있는 왕사가 국사가 되고 다시 왕사를 뽑는다거나 이런 식의 절차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왕사와 국사가 어느 종파에서 나오느냐는 뭘 뜻할까요? 왕사와 국사를 배출하는 종파. 크게 4개 종파에서 보통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당대 가장 유망한 종파에서 왕사와 국사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려 전기에는 교종, 화엄종 중심이었다가 뭐 후기가 되면 선종 중심이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종파에서 왕사와 국사가 배출되었는가. 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는. 있을 때 한 종파에서 왕사 국사를 다 임명을 할까요? 국왕 입장에서?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국왕 입장에서는.
균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왕사와 국사는 통상적으로 종파가 다릅니다. 그런데 고려 말이 되면 공민왕 같은 경우에 되게 선종 중심으로 다 재편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공민왕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민왕 뒤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왕사와 국사가 다 선종에서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산문을 다르게 합니다. 왕사가 가지산문이면 국사는 사골산문. 어쨌거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맞추려고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느 종파가 이 시기에 어느 종파가 이제 가장 유력했는가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왕사와 국사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떻게 보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훈효에서 이야기했던 그 첫 구절 있잖아요. 불교 부처님의 도움에 힘입어야 왕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국왕이 실천하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한 거죠. 국사는 대개 국사로 책봉받고 나면 하산소로 내려가지만 왕사는 대개 왕경, 개경에 있는 사찰에 머물면서 국왕에게 자문하는 역할, 자문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승정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과거, 그러니까 승과에 급제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모든 승려가 다 승과에 급제하는 건 아니고 정말 몇 분 안 되거든요. 초엘리트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일반 승려들은 그럼 어떻게 뭐 관리를 했든가 또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관도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이게 뭐냐면 일종의 도첩제도 이 관도제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말 그대로 도는 머리를 깎는 거잖아요. 삭발하는 승려가 되는 건데 출가자에 대한 관리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이, 공민이, 양인이 세속을 떠나서 승려가 되는 거를 나라가 직접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서 구족계를 받는 거는 내가 아무 절에나 가서 구족계를 받고 정식 비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절을 정해놨어요. 여기 절에서 구족계를 받아야만 내가 너를 정식 승려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으면 정식 비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야 이 구족계를 받아야 정식 관단사안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승려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승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내 이름이 승적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나를 구격에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승려로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임금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는 존재이거든요. 승려로서의 직을 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승적을 작성하게 되고 일반 백성들의 호적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이거를 이제 다 조사를 해서 개수를 해서 한 분은 뭐 지방에 두고 하나는 중앙에 두고 이렇게 세 분과 작성해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는데 승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지방관청에 두고 하나는 승록사에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승적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확인될까요? 이 스님이 지금까지 출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입적했는지, 아직 살아계신지, 어느 절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종파 소속인지, 스승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이 쭉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파악하듯이 일반 백성을 파악하듯이 승적으로 이거 파악을 했던 거죠. 다만 구분을 한 거죠. 출가하면 승적으로 이동. 환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고려 말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첩제가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개경에 있는 개국사 같은 경우에 사리를 안치하고 계단, 구족계를 받는 단이죠. 계단을 설치해서 이제 출가를 하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출가하면 어떡해요? 왜냐하면 승려가 되면 비구가 되면 이 구족계 받을 때 구족계를 받고 나면 역을 안 줘도 되잖아요. 다 출가하면 나라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출가 할당제와 제약을 둡니다. 정종대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아들이 4명 있어야 1명이 출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3명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출가할 아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켜질까요? 안 지켜집니다. 잘 안 지켜지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리나 이런 특별한 역을 져야 되는 자제들 같은 경우에도 출가에 제한이 걸려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잘 지켜졌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긴 해요. 계단에서 내가 소속된 종파의 경과율을 시험 보게 하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출가와 관련된 모든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마음대로 출가를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사도승들이 존재를 하고 결국은 승려가 많아서 문제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사도승이 문제가 계속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단을 강하게 통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가를 관리하는 철저하게 관도제로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마음대로 종파를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임금의 허락하에 아주 가끔 옮기는 사례들이 보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은 여기 있어요. 불교는 교단 내 평등을 지향하잖아요. 일단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법납이 중요하지 내가 세속에서 나이가 너보다 더 많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세속 신분이 그 석가모니 당시에도 불가촉 천민이라 할지라도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순간 그 세속의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출가자일 뿐이에요. 출가 수행자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교단 내에서 평등을 이룰 수 있었고 만장일치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이런 거 안에서 가능했던 제도들인데 노비가 있단 말이에요. 노비는 그럼 출가할 수 있었을까? 노비가 만약에 출가를 했다고 한다면 교단 안에서 이 지독한 신분제 사회에서 가능했을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스님들 같은 경우에 승과를 못 봐서 승계를 받아 주지를 하잖아요. 승과 볼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화엄동 같으면 당연히 경전 시험 보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경전을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고려시대에 비석을 남길 정도의 고승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승과에 급제한 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지배층이거나 지방의 향리 이상 자제들이거나 이렇습니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던 분들 이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궁금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실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신돈 사례가 있어요. 신돈은 어머니가 옥천사라고 하는 절의 비였어요. 종이었어요. 종의 자식이잖아요. 사찰 종의 자식이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에요. 일척즉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돈의 신부는 천인이었거든요. 엄마가 노비잖아요. 산호잖아요. 근데 출가해서 승려가 됐거든요. 승려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신돈이 그 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찰에 승려들 집단 안에 녹아 들어가지 못해요.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고려시대 일반 스님들이나 되게 많은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출가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남아있는 기록은 다 초엘리트에 대한 것들밖에 없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고를 쳐갖고 이름이 남거든요. 안 좋은 케이스들 처벌받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기록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고려시대 고승의 전형적인 삶은 보통 10살 중반쯤 되면 관단사원에서 구족계를 수계를 받고 비구가 돼요. 요 시기가 보통 나라에서 사람들 파악해서 역에 편입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10대 중반이라고 하는 나이는 내가 부격을 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승려가 될 것이냐를 보통 이때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쭉 공부를 하다가 20살에서 30살 요 언저리에 승과를 봐요.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이에 급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들 대학교 가고 박사학위 받듯이 한 30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과를 준비하는 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승계가 올라가면서 여러 승직을 역임하는데, 승계가 올라가는 기간도 어떤 스님은 뭐 삼중대사에서 수자로 올라가는데 3년 만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스님은 10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혹시 망사나 국사가 되면 하산소가 지정되고 여러 가지 특혜들을 받게 되고, 입적 후에 왕명으로 이렇게 승탑과 비석이 조성이 되죠. 우리가 보는 고려시대 승려들에 대한 자료는 이 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고려시대 고승의 삶, 승려의 삶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게 좀 안타깝죠. 그리고 왕자와 지배층 자제들의 출가이기도 했는데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왕실 출신 승려들이 되게 많아요. 대각국사 의천이 대표적이고요. 왕자의 출가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런 왕자 말고,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왕자 말고, 왕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후궁들, 궁인들도 막 거느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승려들, 왕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비 소생의 왕자가 승려가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왕의 아들도 태어나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출가를 시켜버려요, 나라에서. 아마도 왕위 경쟁에 있어서 혼선을 빚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시대 같으면 엄마가 무술이라도 아버지가 왕이면 정식 왕자로 대접을 받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되기도 하잖아요. 왕위 계승권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시대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분이 모두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왕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신분이 낮으면 밀려나요. 그러니까 나는 왕의 자식으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소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당시 고려의 제도는 궁인이 왕을 모시다가 아들을 낳으면 승려를 만들고 소군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이 소군은 왕의 아들이지만 승과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현화사 주지였던 각관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승통으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데 되게 특별한 조처였다는 거예요. 승통은 승려들 중에 가장 높은 승계인데, 궁빈이 낳은 자식, 즉 신분이 낮은 궁인이 낳은 자식은 승통이 될 수 없었어요. 뭐예요? 아까 평등한 교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분에 따라서 엄마의 신분이 낮아서 왕의 아들로 출가했지만 승진이 안 돼요. 수자까지만. 너는 수자까지만. 근데 워낙 뛰어나서 온 조정에서 존경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히 승통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층 자제의 출가는 지배층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요 두 개는 염경애라고 하는 요 인물과 최루백은 부부예요. 그리고 혹시 고려시대에서 관심 있으면, 제 요즘 한동안 되게 유명했던 이 커플인데, 최루백의 아내인 염경애가 일찍 죽어요. 먼저 죽어요. 이름이 경애예요. 되게 예쁘죠. 고려시대 이름. 옥구슬 경자에 사랑했자를 쓴 경애인데, 이 두 부부 사이에 사남 아들이 4명 있었어요. 염경애가 1148년에 먼저 죽습니다. 장남은 최단인, 둘째 아들은 최단의, 셋째 아들 최단예 모두 공부를 했고, 아들이 4명 중에 1명 있으면 출가한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넷째 아들이 출가를 해요. 이름은 최단지인데 출가해서 승려가 되었다. 최루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유학자였고, 정말 이제 찐 유학자였던 거죠.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인의 예지. 사단에 맞춰서 자식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1148년에 염경애가 죽고, 최루백이 되게 염경애 묘지명에 막 구구절절히 써요. 막 너무 사랑했고, 그 다음에 아내의 공이 너무 컸고 이러면서 거의 이렇게 나에게는 재혼은 없다 이런 느낌으로 막 쓰거든요. 너무 슬퍼요, 진짜 보면. 근데 이제 또 재혼을 하십니다. 이제 자식이 또 쭉 많아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가 1205년에 최루백이 죽는데 같은 자식이에요. 이름을 바꿨죠. 최돈인 뭐 이렇게 쭉 가는데, 넷째 아들이 뭐예요? 환속했습니다. 이 사이. 돈지. 예. 부음으로 관직에 진출한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자유로운 사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식이라고 하는 인물의 묘지명인데, 이식은 이자연의 증손자예요. 이자연 집안이 문종의 그 왕비 3명이 다 이자연의 딸들이었고, 그냥 고려 전기에 왕실을 능가하는 최고 문벌,
그냥 이자연 집안입니다. 이자연의 증손자가 이자겸. 이자겸을 남에 일으키는 이자겸이고요. 그래서 이자겸이 난 일어나기까지 대충 고려의 왕비는 다 인주이씨 집안에서 나온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명문가인데 여기도 보면 국왕의 아들인 증세승통에게 의탁해서 제자가 돼서 승려가 되었다. 라고 해서 지배층 자제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배층으로서의 위상을, 품위를 유지하는, 가격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료가 되는 거, 고위 관료가 되는 거. 또 하나는 출가시켜서 승과에 급제시켜서 아주 좋은 위상이 높은 사찰에 주지를 맡도록 하는 거. 이 투 트랙을 보통 문벌들은 다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승계가 올라가고 승직이 있고 이런 제도들은 불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려시대에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나 위상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리에 준해서 이제 대우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이제 귀속되다 보니까 원래 불교 교단에서 승려들이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또는 승려들이 저지르는 죄는 교단 안에 율에 의해서 그러니까 범죄를 하면 율에 의해서 이제 이거를 벌을 주잖아요. 그래서 교단 안에서 벌을 주게 되어 있는데 고려 시대는 이게 이제 세속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원의 승려가 여색을 가늠하면 승직이 있건 없건 간에 율에 따라서 처결하고 충상호형에 처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에 있는 거고 귀향형과 충상호형이라고 하는 재밌는 그 형벌이 고려시대에 있는데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승려한테 이 두 가지 형을 다 줍니다. 귀향형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관리들이 받는 그 처벌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박탈돼요. 그리고 그냥 나는 일반 평민이 돼서 내 본관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개경에도 못 살아요. 제가 진주강씨거든요. 네, 제 본관은 진주예요. 근데 원래 제 본관이 진주라는 거는 제 선대가 다 진주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본관도 진주이지만 고려도 시간이 지나면 이 진주강씨들 중에 개경에서 대대로 벼슬을 하면 진주에 안 살아요.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죄를 지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벌을 받냐면은 귀향형을 받아요. 그러면 귀양이 아니고 귀향이거든요. 너의 본관으로 돌아가요. 모든 거 다 뺏고. 본관으로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일반 양인이 돼서 군역도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끔 이제 사면 복권해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향형은 좀 나은데 충상호형은 뭐냐면은 귀향형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충상호형을 받으면 사면 못해요. 이제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면서 그냥 일반 양인으로서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한 당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 형벌이 승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죄죠. 스님들이 해야 되는 범죄 중에서는. 이 경우에 세속법이 이걸 처벌을 하는 거예요. 충상호형으로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은 승려가 사찰에 곡식을 훔치면 귀향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승려가 귀향형에 처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강제 환속 당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승려로서의 신분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 환속 당해서 승려로서 신분 박탈당하고 나의 본관지로 돌아가서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승려들을 승관제도를 일반 관료제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려의 승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제도인 거예요. 국왕이 둘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지배를 하는 거죠. 일반 백성은 관료제를 통해서, 출가자는 승정을 통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의 승정은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교의 순기능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나라가 관리하겠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만 불교의 이상으로 볼 때는 실은 맞지 않는 거죠. 왜? 승단이 국가체제에 완전히 예속되어 버리면서 승단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단계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스님들이 범죄를 하면 승단 내에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율이라는 게 있지만 세속법이 여기 들어와서 세속법으로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승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고승인가라고 하는 이런 평가도 불교 교단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승정에 따라서. 일단 내가 뭐 왕사가 되기 위해서는 승계가 있어야 돼. 아무리 뛰어나도. 승가를 못 보면 일단 승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루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트랙에. 자,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불교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승정, 국가, 제도에 의해서 뭐 불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던 시대가 고려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불교 국가인가? 국가와 불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아마 순서상 조금 바뀌어서 바로 다음 주에 또 뵙게 되는데요. 이어서 의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교 의례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 문제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